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이루어진 조선시대 신분제도. 그런데 이 신분제도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온 조선 후기의 여성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까요? 아니면 앞서갔을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숨어 살았을까요? 조선 후기 여성들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기 남학생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어와. 이 사람 따라가. 신분제도라. 아하,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왕이면 말이야, 이 부잣집 양반을 좀 만나러 가서 공짜로 뭐를 좀 얻어먹어. 뭐 공짜로 얻어먹으면 뭐가 벗겨지는데 뭐. 여기 가보자 뭐. 안녕. 뭐 아까부터 공짜로 못 얻어보고 뭐가 벗겨지는데 나 참 이상하네 뭐. 기대봐 확신만. 안녕. 우와, 정말 멋진 집이다. 우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인가 봐. 아이고, 여기 집 주인이십니까? 아이고,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어이구. 그렇소. 그러면 혹시 기와집이니까 양반이신가? 사실 나는 양반이 아니고 상민이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양반이 되었소이다. 아니, 이 돈을 주고 양반을 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양반은 우리 조선의 최고 신분 아닙니까? 양반은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병역의 의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이 양반이 되는 거요. 근데 요새는 양반 되기가 쉽습니까? 상민이 양반이 되어 신분 상승하는 방법. 첫째, 싸움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거나 나라의 곡식을 크게 한턱 내는 겁니다. 둘째, 돈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든 양반을 찾아가 그 양반의 족보를 사는 거요. 그 족보를 위조해서 내 족보를 만드는 거지. 대신 그 양반에게 돈을 두둑이 줘야지. 셋째, 만약 우리 조상이 장사하는 상인이었다면 작은 고을에 이름 없는 양반이라고 슬쩍 바꿔버리는 거요. 이러면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으니 나도 자동으로 양반이 되는 거지요. 이건 내가 산 공명첩이요. 관청에 많은 곡식을 냈더니 나에게 공명첩을 발급해 주었지요. 공명첩을 받는다고 관직에 나갈 수는 없지만 도포자락 휘날리는 양반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 아니, 나라에서 공명첩을 주어서 양반을 만들어줬다고? 아무리 이름뿌진 양반이지만 아니 어떻게 재물을 주고 양반을 사나? 여기 양반을 만난 상민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길 비켜라, 양반님들 나가신다. 자, 이 상민 얼굴을 한번 볼까?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이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지금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말이죠,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였죠. 자, 여기서 조선시대 신분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조선의 신분제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 있었는데요. 이 중 상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습니다. 상민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켰으며 세금을 냈지요. 하지만 조선 후기 상민의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인구와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거둘 세금이 줄어들었고 나라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라에서 좋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공명첩을 파는 것이지요. 비어있다 공, 이름, 명, 문서첩. 공명첩이란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양반 임명장이었습니다. 만일 상민이 이 공명첩을 사서 자기 이름을 써 넣으면 그 상민은 양반이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반 임명장 공명첩. 이건 누가 샀을까요? 돈 많은 상민, 주민들이 샀겠죠. 자, 이렇게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부자가 된 상민들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고 이 양반 수는 늘어나고 하지만 권위는 떨어지고 이 신분제도 흔들리는구나. 자, 곧 시작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서. 아니, 이거 어디서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나도 가봐야지. 이거 공짜가 좀 있나? 뭐가 자꾸 벗겨진다 그래. 때는 조선 후기, 우리의 주인공 마님이 여기 안채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안채가 어디냐? 집안 여자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남자들이 머물고 손님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랑채 하고는 툭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으니 그 적막함을 너희 알고. 우리의 주인공 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밥 준비로 바쁜 것이었다. 물 깃고 아궁이 불 지피고 밥 짓고 국 끓이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허리 한번 펼 새가 없네 그려.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석같이 따르니 남자들은 글 공부요, 여자들은 바느질과 집안일이라. 오늘도 우리 마님은 그저 집안일에 하루가 저무는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선희 여사가 알려주는 스토리 용어. 남녀 7세 부동석. 7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라는 뜻. 이뿐인가? 때마다 돌아오는 제사, 가족 생일, 집안 잔치에 음식 장만, 손님 대접, 옷 만들기, 해도 끝이 안 나는 이 모든 일이 모두 몽땅 모조리 다 여자의 몫이었으니 조선 후기 여자로 태어난 게 서글프다. 그러나 어쩌랴.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삼종 지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거야? 응? 여기서 잠깐 선희 여사가 알려주는 스토리 용어. 삼종지도, 조선 후기 여자들이 따라야 했던 3가지 도리를 말합니다. 응애 태어나면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아이고 남편이 죽고 늙으면 아들을 따라야지요 라는 뜻.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쓰개 치마나 장옷을 쓰고 얼굴을 꾹꾹 감추고 다녀야 했으니 조선의 엄격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에 육박하는 그 화제의 영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조선 후기 여성의 삶.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써니 리입니다. 자, 오늘 이 영화 보시고 어떠셨나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아이고, 힘들겠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까 바깥 구경을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니. 그러니 사회 활동은 꿈도 꿀 수가 없지. 응, 맞아. 그냥 슬프구나. 슬픔의 연속이야.
조선 전기에 남성과 여성의 지위 비교적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변화가 생기죠. 조선 전기에는요, 이 여성들이 남자처럼 직업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동등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제산도 아들과 딸이 비교적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여자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장가간다, 저가살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한 남자가 여자 쪽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시집간다, 시집살이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남자 쪽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고 재혼은 금지였습니다.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이 여자, 여식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었고 제사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조선 후기에는요, 여성이라면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어려웠던 조선 후기에도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갖고 싶죠? 자, 5만 원권에 그려진 이 얼굴 누굴까요? 바로 5천 원권의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현모양처로 유명하신 그분,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자, 이분은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외가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시, 글씨,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19살이 되자 이원수와 결혼해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어요. 그중 셋째 아들이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이랍니다. 신사임당은 자식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보필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꽃, 풀, 벌레, 과일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신사임당이 풀벌레를 그린 그림을 밖에 내놓자 닭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그림을 쪼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녀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답니다. 오늘날에는 천재 화가보다는 율곡이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현모양처로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의 신사임당은 말이죠, 목류도원도를 그린 안견 다음으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여류 천재 시인 허난설헌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허난설헌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허난설헌의 아버지는 어린 허난설헌에게도 남자들처럼 교육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시인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죠. 그렇게 시 쓰는 게 재미있느냐? 네, 스승님. 제가 쓴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려서부터 시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 허난설헌은 어른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오호, 이 시를 네가 썼단 말이냐? 정말 기특하구나. 허난설헌은 15살이 되던 해 명문 가문의 아들인 김성립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집안은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허난설헌은 힘들어했습니다. 힘든 마음을 시로 달래곤 하던 허난설헌을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남편이나 보필하고 살면 되지. 시는 무슨 시야? 천재 소리를 듣는 잘난 부인, 난 부담스럽소. 허난설헌은 시를 쓰면서 힘든 상황을 견뎠어요. 하지만 허난설헌의 아버지와 오빠들이 죽고
사랑하던 2명의 자식이 돌림병으로 잇따라 죽자 그녀는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결국 허난설원은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허난설헌의 동생인 허균은 그 누나가 죽은 뒤에 그 난설헌이 만든 시를 묶어서 책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난설헌집이지요. 자, 이 책이 세상에 나온 뒤에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 허난설헌의 천재성을 재평가하고 인정합니다. 자, 이 난설헌집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찬을 받지요. 자, 그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이 나라의 큰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 여성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이 돈을 좀 벌었나 보네요. 바로 김만덕입니다. 이 김만덕은 가난한 평민의 집에서 태어났지요. 12살에 부모님을 여입니다. 그리고 친척 집에 살다가 기생이 되지요.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육지의 물품과 이 제주도의 물품을 유통시키면서 커다란 상인, 거상이 되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1794년 김만덕이 살던 제주도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추수를 앞둔 곡식이 다 떠내려가네. 엄마, 배고파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어. 내가 나서야겠다. 김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곡식과 약재 등 생필품을 산 후 제주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때 김만덕이 기부한 쌀이 500섬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서울에서는 김만덕의 이야기가 큰 화제였어요. 사대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한 인기 있는 유명 인사였죠. 정조도 김만덕을 궁으로 불러 칭찬했어요. 여성의 몸으로 그리 큰 재산을 모은 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배를 불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매우 아름답구나. 정조는 김만덕에게 여성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경조판서를 지낸 이가환이라는 사람이 이 김만덕을 찬양하며 지은 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의정 제재공은요, 만덕전이라는 전기문까지 써서 김만덕에게 바치죠. 이 김만덕이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그녀가 돈을 벌어들인 그 방법보다는 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알았던 그 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성들을 옥죄던 조선 후기. 하지만 이해 아랑곳 안 하고 큰 발자국을 남긴 여성들이 있었구나. 그 여성들의 용기와 도전에 감탄하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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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도 말이야, 이 배고픈 현실에 굴하지 않고 고구마, 감자, 김치 마구마구 먹어주겠어. 응? 부유해진 상민, 늘어나는 양반, 흔들리는 신분제도. 이 와중에 정말 힘들게 살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성, 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어요. 누굴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볼게요. 비교적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여자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조선 전개에는 장가간다, 저가살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한 남자가 여자 쪽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시집간다, 시집살이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남자 쪽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고 재혼은 금지였습니다.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이 여자, 자식은, 여식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었고 제사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조선 후기에는요, 여성이라면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어려웠던 조선 후기에도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갖고 싶죠? 자, 5만 원권에 그려진 이 얼굴 누굴까요? 바로 5천 원권의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현모양처로 유명하신 그분,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자, 이분은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외가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시, 글씨,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19살이 되자 이원수와 결혼해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어요. 그중 셋째 아들이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이랍니다. 신사임당은 자식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보필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꽃, 풀, 벌레, 과일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신사임당이 풀벌레를 그린 그림을 밖에 내놓자 닭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그림을 쪼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녀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답니다. 오늘날에는 천재 화가보다는 율곡이이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현모양처로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의 신사임당은 말이죠, 목류도원도를 그린 안견 다음으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조선 후기에는 시집간다, 시집살이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남자 쪽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고 재혼은 금지였습니다.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이 여자, 자식은, 여식은 남의 집 사람이라는 거죠. 때문에 재산도 물려받을 수 없었고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었고 제사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조선 후기에는요, 여성이라면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어려웠던 조선 후기에도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갖고 싶죠? 자, 5만 원권에 그려진 이 얼굴 누굴까요? 바로 5천 원권의 주인공의 어머니, 그리고 현모양처로 유명하신 그분,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자, 이분은 7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리고 외가 친척들과 교류하면서 시, 글씨,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은 19살이 되자 이원수와 결혼해 아들 넷과 딸 셋을 낳았어요. 그중 셋째 아들이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이랍니다. 신사임당은 자식을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보필한 현모양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신사임당은 시와 그림에도 뛰어난 재주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꽃, 풀, 벌레, 과일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신사임당이 풀벌레를 그린 그림을 밖에 내놓자 닭이 진짜 벌레인 줄 알고 그림을 쪼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녀의 그림 솜씨는 뛰어났답니다. 오늘날에는 천재 화가보다는 율곡이이의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현모양처로 유명하지만 그때 당시의 신사임당은 말이죠, 목류도원도를 그린 안견 다음으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여류 천재 시인
허난설헌입니다. 양반 가문에서 태어난 허난설헌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누나이기도 합니다. 허난설헌의 아버지는 어린 허난설헌에게도 남자들처럼 교육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시인에게 주민들이 샀겠죠. 자, 이렇게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 부자가 된 상민들이 공명첩을 사서 양반이 되고 이 양반 수는 늘어나고 하지만 권위는 떨어지고 이 신분제도 흔들리는구나. 아이. 자, 곧 시작합니다. 어서들 오세요, 어서. 아니, 이거 어디서 뭐가 시작된다는 거야? 아, 나도 가봐야지. 아이고, 공짜가 좀 있나? 아이, 뭐가 자꾸 벗겨진다 그래. 때는 조선 후기 우리의 주인공 마님이 여기 안채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안채가 어디냐? 집안 여자들이 생활하는 곳이었다. 남자들이 머물고 손님을 맞이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사랑채 하고는 툭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으니 그 적막함을 너희 알고. 우리의 주인공 마님은 이른 새벽부터 아침밥 준비로 바쁜 것이었다. 물 깃고 아궁이 불 지피고 밥 짓고 국 끓이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허리 한번 펼 새가 없네 그려. 남녀 7세 부동석을 철석같이 따르니 남자들은 글 공부요, 여자들은 바느질과 집안일이라. 오늘도 우리 마님은 그저 집안일에 하루가 저무는 것이었다. 여기서 잠깐 선희 여사가 알려주는 스토리 용어. 남녀 7세 부동석. 7살이 되면 남자와 여자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라는 뜻. 이뿐인가? 때마다 돌아오는 제사, 가족 생일, 집안 잔치에 음식 장만, 손님 대접, 옷 만들기,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이 모든 일이 모두 몽땅 모조리 다 여자의 몫이었으니 조선 후기 여자로 태어난 게 서글프다. 그러나 어쩌랴. 아무리 힘들어도 여자는 삼종 지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거야? 응? 여기서 잠깐 선희 여사가 알려주는 스토리 용어. 삼종지도, 조선 후기 여자들이 따라야 했던 3가지 도리를 말합니다. 양반이 되어 신분 상승하는 방법. 첫째, 싸움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거나 나라의 곡식을 크게 한턱 내는 겁니다. 둘째, 돈이 없어 먹고 살기 힘든 양반을 찾아가 그 양반의 족보를 사는 거요. 그 족보를 위조해서 내 족보를 만드는 거지. 대신 그 양반에게 돈을 두둑이 줘야지. 셋째, 만약 우리 조상이 장사하는 상인이었다면 작은 고을에 이름 없는 양반이라고 슬쩍 바꿔버리는 거요. 이러면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으니 나도 자동으로 양반이 되는 거지요. 이건 내가 산 공명첩이요. 관청에 많은 곡식을 냈더니 나에게 공명첩을 발급해 주었지요. 공명첩을 받는다고 관직에 나갈 수는 없지만 도포자락 휘날리는 양반이 되었으니까 그걸로 됐지 뭐. 아니, 나라에서 공명첩을 주어서 양반을 만들어줬다고? 아무리 이름뿌진 양반이지만 아니 어떻게 재물을 주고 양반을 사나? 여기 양반을 만난 상민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 길 비켜라, 양반님들 나가신다. 자, 이 상민 얼굴을 한번 볼까?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이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지금 조아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는 말이죠. 이렇게 엄격한 신분제도가 있는 사회였죠. 자, 여기서 조선시대 신분제도 한번 알아볼까요? 조선의 신분제도에는 양반, 중인, 상민, 전민이 있었는데요. 이 중 상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습니다. 상민은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켰으며 세금을 냈지요. 하지만 조선 후기 상민의 인구가 늘어나기는커녕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에도 가지 않는 양반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 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겪으면서 인구와 농사 지을 땅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나라에서 거둘 세금이 줄어들었고 나라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했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나라에서 좋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공명첩을 파는 것이지요. 비어있다 공, 이름, 명, 문서첩, 공명첩이란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양반 임명장이었습니다. 만일 상민이 이 공명첩을 사서 자기 이름을 써 넣으면 그 상민은 양반이 되는 것이죠.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양반 있는 것을 라하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힘들어도 되는 거야? 응? 여기서 잠깐 선희 여사가 알려주는 스토리 용어 삼종지도, 조선 후기 여자들이 따라야 했던 3가지 도리를 말합니다. 응애 태어나면 아버지,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아이고 남편이 죽고 늙으면 아들을 따라야지요 라는 뜻.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쓰개 치마나 장옷을 쓰고 얼굴을 꾹꾹 감추고 다녀야 했으니 조선의 엄격한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보일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에 육박하는 그 화제의 영화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조선 후기 여성의 삶.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써니리입니다. 자, 오늘 이 영화 보시고 어떠셨나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요. 아이고, 힘들겠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까 바깥 구경을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으니. 그러니 사회 활동은 꿈도 꿀 수가 없지. 응, 맞아. 그냥 슬프구나. 슬픔의 연속이야. 조선 전기에 남성과 여성의 지위 비교적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는 변화가 생기죠. 조선 전기에는요, 이 여성들이 남자처럼 직업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집에서만큼은 동등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들과 딸이 번갈아 가면서 제사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제산도 아들과 딸이 비교적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요. 족보에도 태어난 순서대로 여자도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친정에서 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장가간다, 저가살이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한 남자가 여자 쪽 집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시집간다, 시집살이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한 여자는 무조건 남자 쪽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야 했고 재혼은 금지였습니다. 이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한 이 여자, 자식은, 여식은 남의 집 사람이라